자, 2주차 응급처치학 총론입니다. 총론과 관련된 교재는 원래 그 1, 2로 나눠져 있거든요. 전문 응급 구조학 총론이 있고 전문 응급처치학 총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교재를 한 학기 내에 다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인 공부 여러분들에게 되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어서 작년까지는 이제 두 권의 책을 다 진행을 했지만 올해는 교재에서 1권을 빼버리고 7권만 우선 빠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권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7권에 대한 리뷰, 총론에 대한 정리 등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팬데믹 때문에 지속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했었죠.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질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감시해야 될 인원이 필요하게 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라는 감시 체제가 없는 상황에서의 학습은 그다지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1학기 했던 내용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큰 학습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최대한 빨리 온라인 강의를 끝내고 대면 수업 때 많은 내용을 정리해야 할 내용입니다. 1권하고 7권이요. 구조학 총론, 척추학 총론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척추학 총론과 관련된 내용을 교재를 진행할 예정인데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구급차 운영과 관련된 내용, 그거 항공의료에 관련된 내용, 이 두 챕터를 빠르게 진행할까 하는데, 아마 가능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구급차 운영 같은 경우에는 14페이지밖에 안 되고, 두 번째 항공 의료 운영 같은 경우에도 18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함축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을 거니까 어떻게든 이 두 가지 챕터를 모두 끝내길 바래요. 저는요. 근데 이제 안 되면 첫 번째 챕터만이라도 끝낼 수 있게 노력을 할까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 좌측 상단에 여러 가지 화면들이 조금 펜들 심플펜이라고 해서 화면에다가 이제 그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화면 조절을 실패를 해서 가끔씩 나올 수가 있는데 불편하다는 점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구급차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 좀 진행할까 하는데요. 이거 뭐 구급차 기준들이 쭉 나와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구급차의 기준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라든지 혹은 차의 크기, 차의 형태 등을 이제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죠. 거기다가 뭐 거리마다의 비용이라든지 혹은 뭐 구급차 내에 있어야 되는 장비들의 최소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법률로 정해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이제 언급하고 가야 될 내용들은 이제 요런 것들일 것 같아요. 1형, 2형 위쪽에 있는 이제 사명이 있는데 우선 요거를 좀 봅시다. 그림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합시다. 자, A, B, C, D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타입 1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트럭 구조. 그러니까 옛날 포터에서 개조한 앰뷸런스 있었죠? 옛날 트럭들, 옛날 그 앰뷸런스. 그런 걸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형태 하나의 봉고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포토차라서 여기 뒤쪽에다가 마치 캠핑카처럼 하나의 따로 응급처치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구비해 놨다면 이 B에 있는 이항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봉호차를 그냥 구급 차량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대형 구급차, 여기는 중형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이 정도 크기면 대형이에요. 이게 한 뭐 2.5톤 정도 되는 그 크기거든요. 엄청 크죠, 구급차가. 요것도 이제 이어와 형태와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요거는 이제 구분이 안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왔다 갔다, 통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통로가 없어요. 운전석이랑 그 처치하는 뒤쪽 공간이랑 완벽한 그 차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완벽한 차단은 아니고 이제 뭐 말할 수 있는 창문 형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이동할 수 있고, 여기도 이제 이동할 수 있고, 여기도 이동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당연히 이제 크기가 정도가 될 것 같고,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수술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 다 모두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다. 뭐만 알면 된다?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급체계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구급체계를 왜 이 책에다가 써서 굳이 헷갈리게 만드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환자 구급차랑 일반 구급차, 그리고 이제 그 교통약자, 노인 전용구급차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노인은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고, 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오토바이 구급이라든지 이제 자전거 구급이 있긴 한데, 그것도 뭐 형식적이고 선생님에게 불과한 구급 방법인 거죠. 어찌 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방서 갔을 때 그 오토바이랑 자전거로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처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없을 것 같은데, 제 기억상. 뭐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기준들이 이제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기준은 아닙니다. 보실 필요 없어요.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내용들이고요. 미국에 가서 파라미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외우시면 좋아요. 이제부터 조금 보실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나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구급차 장비 점검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져 있어요. 뭐가 있느냐? 환자의 감염관리 보호장비, 초기 지침 평가장비, 환자 이송장비, 기도 환기 소생장비, 산소 공급 및 흡입 장비, 심폐소생 보조 장비, 부목, 손상 쇼크를 위한 장비, 분만 세트, 중독. 이제 발트와 관련된 내용들, 화학, 당뇨, 약물 소모품,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인명 구조술, 안전장비, 구급차 운영 및 점검과 관련된 정보, 요것들은 이제 이렇게 쳐진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여기에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가 국식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여러 가지 나열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 근데 문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니까 특이한 것들만 외우시면 돼. 이걸 뭐 외울 필요도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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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만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평가하기 위한 장비, 감염관리, 보호장비, 그 다음에 구급차 운영 및 점검 관련 정보, 이런 것들도 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보실 만한 내용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일선적인 점검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요일을 두고 각각의 장비를 따로따로 해주시는 게, 따로따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근데 약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뭘 준비를 해야 된다? 유통기한, 기본적인 것들이죠.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마약성 진통제 같은 약물들은 꼭 관리 체계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사용 여부라든지 뭐 수량 같은 것들은 꼭 개수가
그 기록, 행정 처리하고 동일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가 필요한 경우도 이제 관리자에게 얘기를 해서 사후 보고 조치를 꼭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 표시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요거 구급차 소독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것들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구급 실수를 하시면서 충분하게 겪어보셨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별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여기 별표 쳐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점. 이거 뭐 뒤쪽에 나올 건데요. 구급차 배치식 고려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별표 쳐져 있는데 이게 국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별표가 채워져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목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AED 같은 경우 특히 뭐 심전지 환자에 급히 죽겠는데 AED를 사용했더니 AED가 충전이 되어져 있지 않고 방전이 되어져 있어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자동제 세동기의 충전량이라든지 산소 포화도 측정기, 뭐 산소 공급 장비의 뭐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원이 잘 켜지고 있고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후드용 라이라고 써져 있는데 라이 같은 경우에는 램프까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발광 탐침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그 빛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말 그대로 램프를 확인하는 소리가 되는 거고 다 이제 배터리가 작동되는 장비들은 모두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켜진다, 안 켜진다 이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잔량까지를 확인해 주셔서 아예 내가 봤을 때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정도로 매우 소량의 배터리가 남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리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게 좀 다뤄질 것 같은데 자, 현장 출동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급인력을 운영하는 EMS 기관에 사용하는 방법을 배치라고 한다. 그리고 구급차를 배치할 때는 구급차가 도착해야 하는 시설의 위치, 병원 위치, 예상 신고수, 지형 및 교통 상황들을 다양한 요소들로 고려해서 배치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구급 현장 실습에서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울산이라고 칩시다. 여기는 우리 학교하고 바로 옆에 양산이 있으니까 우리 학교가 있고 여기에 양산 웅상출산소가 있고 119 센터가 있고 웅상이 있고 여기에 이제 웅촌이 있어요. 근데 웅촌이 저쪽 그 온양 쪽에 대형 화재가 나서 지연 나갔어요. 구급차 2개 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 구급 출동해야 될 만한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는 양산에 있는 덕계 이 웅상 119 센터에서 출동을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물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센터가 배치되어져 있는 구역, 그러니까 관할구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센터에서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을 행정구역별로 또 나눠버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동해서 즉각적인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센터에서 환자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있는 구급대원이 협력하여 환자를 처치해 줄 수도 있죠. 이게 구급차 배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랑 좀
달라지는데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구급차 안에서 걔네 지속적으로 돌아다녀요. 페트로칼처럼.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센터 안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구급차가 지역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다가 무전을 받아서 어디로 출동을 하라. 이런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 배치라는 말로 써져 있는 거예요. 센터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급차 배치 인력과 관련된 내용이 구급차 배치와 관련된 내용이 이것 때문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시점에 맞지 않으니까 제가 센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웅촌이나 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상호 봉안적이에요. 보안적이고, 그 다음에 울산과 양산을 나누는 이 경계점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져 있으면서 서로 관할 지역도 침범하지 않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관할 지역을 넘어서서 환자에 도와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센터 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제가 효과적이고 뭐 이렇게 뭐 효율적인 센터 배치라고 했긴 했는데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센터의 배치나 이런 것들은 그 행정기관에서의 예산과 좀 더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들 부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센터가 전혀 엉뚱한 곳에 있는 곳들도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급차 반응 시간과 인구 고려라는 말이 써져 있는데, 이제 두 가지, 구급차 반응 시간, 인구 변화, 이 두 가지를 고려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뭐 전력적 위치에 있는 EMS의 기간이 적은 경우라고 하면서 구급차 출동 요청, 신고 건서 유동 많은 지역에 여분의 구급차를 배치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앞서 얘기했던 이 센터에서의 운천 센터가 비어지면 운상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미리 그냥 차를 한 대 더 보내놓는 거예요. 요거는 구급차를 하나 뭐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에 하나 대기 시켜놓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이 한 대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이 한 대만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날도 있지만 이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한 날도 있더라. 그럴 경우에는 아예 한 대를 더 배치시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요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여기 뒤쪽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 인구의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구의 유동성 혹은 뭐 동선의 변화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교통사고는 대부분 어디서 많이 어느 시간대에 많이 나냐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죠? 많은 양의, 말 그대로 그냥 교통량이 많으면, 차가 많으면 사고의 발생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만 추가적으로 하나의 앰뷸런스를 더 배치하는 것. 요런 것들이 이제 탄력적인 구급차의 배치,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인구변화라고 써져 있는데, 인구 변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사람들이 이제 완벽하게 사라진다, 다른 도시를 이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서 얘기를 했듯이 뭐 직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 서울을 얘기하게 되면 서울의 여의도를 예를 들게 되면, 여의도 같은 경우는 거주시설이 거의 없죠. 아파트 같은 것들이 거의 없죠. 다 대부분 주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죠. 여의도에 뭐 대부분의 증권회사 혹은 대기업 본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낮 시간에는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다 없죠. 어디로 가요? 다 집으로 가잖아요.
이때 집으로 가는 이 길목마다 구급차를 하나씩 더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시간대에 맞춰서 탄력적인 배치를 해라. 탄력적인 구급차 운영을 해라 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교통 혼잡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위성통신을 통해서 요즘에는 많이 나아졌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이 혼잡하게 되면 출동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복귀하는 시간도 매우 오래 걸렸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비의 최단 거리 혹은 최단 시간 측정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비하고 똑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들을 이 119 구급 서비스 응급의료 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다가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뭐 그다지 어려운 것들이 없으니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긴 한데 솔직히 여기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얘기들을 했었어요. 설명도 많이 해줬고 여기 안에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도 다 언급을 해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설명을 해봐야 아무리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하고 절대 맞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설명해봐야 어차피 1급 응급구사 따서 병원 내 근무하거나 소방서에서 근무를 할 때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효과가 실질 학문에서 벗어난 이론적 학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설명을 좀 오랫동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급차 인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우선은 최근 보진 않을 거고요. 최근 보진 않을 거고 뭐 전문구조사 뭐 이런 것들인데 뭐 파라메디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전문구사, 중급구사 있죠. 그래서 이제 파라메딕이랑 EMTI랑 EMT 그 베이직이 있어요. 그 세 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중급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중급 과정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르죠. 대부분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급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1급, 2급, 9급 운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탄력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인력 배치는요 뭘로 이루어지느냐 인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물론 뭐 체계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죠. 여기 센터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는 1년에 1000건의 구급 건수가 있고 여기는 100건의 구급 건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2년 동안 일하고 여기에 2년 동안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바꿔줍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이제 뭐 인사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 좀 아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뭐 정치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 있거나 하게 되면 이게 효과적으로 이러한 배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그걸 원해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고 원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한 구급차 내에 1급구서가 2명인 경우가 있어요. 한 명은 운전자고 한 명은 주처치자고 나머지 2명은 이제 공익 요렇게 구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센터에서는 1급이 없어요.
기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급 응급구조사에 있고, 그 다음에 공이 2명. 요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1급이 2명인데, 이렇게 해서 1명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1급은, 뭐, 2급은 2명이 되니까, 여기도 2급 있고, 여기는 이제 2급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1급은 2명이나 있잖아요. 그죠? 이걸 양쪽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기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얘기예요. 실제 얘기.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급 1명, 2급 1명, 그리고 9급 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요 사람들이 뒤쪽에 처치 부분에 3명 정도 타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기간 같은 경우도 이제 응급처치 교육. 뭐 미국으로 따지게 되면 파라메디, EMT-I, EMT-베이직, EMT-베이직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바꾸고 싶으면. 자, 그 다음에 구급차 운영인데 이게 좀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데 제 예상대로 되진 않네요. 일장을 어떻게든 마치려고 하는데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교시 때는 어떻게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